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공화정 로마와 제정 로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 제국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지중해를 호수로 소유한 상태에서 큰 틀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런 로마가 어떻게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처음 물론 시작은 왕정으로 합니다만은 로마와 왕정, 로마와 공화정, 로마와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 정치는 선거 결과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정치의 핵심은 선거와 통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제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이 정복과 통치가 있는 것이죠. 정복 다음에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는 지중해 인근 전체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된 지역에 대해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공화정 통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에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한 사람을 놓고 이 발음 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로마가 로마 도시국가나 이탈리아 반도를 통치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되 이미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로서 통치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일정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를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건넸기 때문에 로마는 제정의 로마로 튼튼하게 그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먼저 로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대략 약 한 750년경에 로물루 레무스라는 이 쌍둥이가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도시국가가 세워졌고 로물루스라는 그 이름에서 로마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왕정으로 시작된 로마는 약 한 250년 정도 왕정을 지내오다가 BC 500년경에 이 왕이 암살된 상태에서 왕을 새롭게 뽑지 않고 오히려 원로원들의 연합체와 시민들의 연합체가 서로 합의하는 협의체를 띠게 되는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죠. 일컬어 공화정입니다. 이제 리퍼블릭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데 거기에 많은 효율성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효율성은 극대화시키고 갈등은 해결하는 방식을 띠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가 법치민족 로마로 발전하는 계기를 삼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포이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로마는 이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튼튼한 지난 시간들의 기반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은 카이사르와 동시대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이 부자로 이름을 날렸던 크라수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을 해서 이 로마의 이 정치 이 체제, 즉 새로운 프레임을 가진 통치 방식에 대한 변동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러기까지는 카이사르가 그만큼 로마 원로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이제 자랐다라는 얘기가 전제되겠죠. 처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했을 때 이제 그는 그다지 그렇게 이 폼페이우스라는 대단한 장수에 비해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20대 중반에 많은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이 로마 동쪽
그러니까 오리엔트 지역을 많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개선식을 치르는, 그래서 이 마그누스 폼페이우스, 위대한 폼페이우스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그런 월등했지만, 당시 그런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 프랑스 인근에 있는 이 갈리아 지방인데요, 대단한 어떤 이 문화나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런 갈리아 지역을 총독으로 나가서 점령하고 로마 지배 이권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이 통치자에 의해서 그 통치 명령으로, 즉 제국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 전 단계 방법으로 3명이 합의하에 로마 원로원의 어떤 그 협의체를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물론 폼페이우스고 자신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크라수스라는 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로마의 이 중요한 결정을 독점해가는 형식으로 일정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힘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정치적인 뜻을 관철할 의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의 원로원들이나 시민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따라서 로마 원로원들은 오히려 폼페이우스를 내세워서 카이사르의 그런 생각을 제지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로원에서 최종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권고하기를, 그동안 갈리아 지방 총독으로서의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그가 거느렸던 휘하 모든 장병들, 장수들을 다 해체하고 로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체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가 정치적 소신으로 내세웠던 로마의 제국의 길로 나아갈 힘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고, 만약 군대를 계속 거느리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 시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던지고, 그리고 본격적인 내전을 시작하는 거죠. 2년에 걸친 이 내전은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나라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나라를 대표해서 상대와 싸울 적에는 이 명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 동족 내에서 권력 다툼을 해야 되는지라 이런 싸움은 피차간에 가장 힘든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원로원을 등에 업은 폼페이우스와 2년에 걸친 싸움을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원로원을 무력화시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의 나이 54살에 종신 독재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미 원로원을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로마를 재정의 길로 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그가 종신 독재관으로 지중해를 호수로 한 로마의 주인 노릇을 하던 그를 결국 원로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아니하고 힘을 합해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맙니다. 암살당하면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많은 말, 이를테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말을 남기고 그는 그의 수명을 거기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그가 남긴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죽으면서 정말 크게 남긴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유언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대개의 경우 신년 초에
그가 1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지라 나름의 유언장을 작성해서 남기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바로 그 해에도 카이사르는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이죠. 이 카이사르가 암살되자 카이사르를 암살한 원로원 쪽에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다시 공화정으로서의 로마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떠 있는데, 이거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 3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300 세르테스티우스라는 한화 약 한 1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모든 시민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장의 내용은 자기의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세운다는 것이죠. 자기 누나의 외손주에 해당되는 저 시골 청소년인데요.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이었습니다.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그에게 자기의 이 성 율리우스라는 성을 넘겨준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정원을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기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장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이 유언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는데요. 특히나 이미 정치적으로 원로원 세력들이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가장 큰 정치적 암살을 이미 단행한 바, 그래서 성공한 바, 그렇게 해서 죽은 카이사르가 어떤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사실은 기대할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기의 양부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불과 1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지 약 한 석 달 만에 로마에 등장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이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로마 시민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약 한 30만 명 정도인데요. 물론 내전 과정에서 죽고 혹은 도망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 양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로마 원로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재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허락할 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이사르를 암살한 세력들에게 의해서 로마의 이 행정과 정치의 틀은 이미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가 남긴 이 유서에 근거한 양자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 로마에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을 실천한 것입니다. 즉 로마 시민들에게 약 한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자 로마 시민들의 이 전체적인 이 정치 분위기가 바뀐 것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때 모든 로마 시민들 생각 속에는 이미 카이사르는 죽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원로원과 시민들의 협의체인 공화정에 익숙해진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방식으로 계속해서 로마를 경영해 간다라는 게 이상할 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카이사르가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상속을 남겼다라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상속금을 받게 되자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이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을 건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상속을 받은 입장에서 오히려 죽은 카이사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그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한 이 카이사르의 유언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재평가하게 되고
그 카이사르를 재평가의 자리로 올리게 된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엔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야? 후이스 옥타비아누스 그랬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점차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전국의 핵심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오랫동안 윌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많은 전쟁에서 가장 월등한 영향력을 발휘해 준 일컬어 이제 오른팔이라 일컬어지는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이 카이사르 팔을 재건하는 것이죠. 당시 안토니우스는 38살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18살에서 20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힘을 합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레피두스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끌어들여서 이 세 사람이 이 로마의 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래서 이제 후대는 일컬어 이를 제2차 삼두 정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명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카이사르가 이 죽은 이 상황이 추스려지면서 로마는 다시 정돈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옥타비아누스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카이사르의 이 후계자가 자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유언장이 공개되어졌을 때 거기에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한 거 이것을 보고 사실은 내심 못마땅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제2차 삼두 정치로 힘을 합했지만 이들 사이 안에는 적지 않은 다툼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잘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 정치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삼두 정치가 어느 만큼 진행되다가 다시 이제 내전에 접어들게 됩니다. 즉 레피두스는 빠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이 약 한 14년 정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옥타비아누스는 그 특유의 위선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그 당시 카이사르 암살을 주도했다시피 한 이 아주 로마의 탁월한 원로원 중에 한 사람이 키케로인데요. 이 키케로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꾸 자신의 그 어떤 그 입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자 이 키케로 입장에서는 당시 로마 원로원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안토니우스는 위험한 인물로 보여지고 이제 20살이 채 되지 않은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얼마든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힘을 점차 몰아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키케로가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힘만 센 이 검투사 같은 체격을 가진 힘만 센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해가면서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이제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점차 옥타비아누스는 잘하게 되고 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런 상황을 이제 나름대로 활용합니다만 결국은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게 되고 이제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누나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시키면서 뭔가 이 정적 관계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는데 아직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식까지 올리자 모든 로마 시민들이 사실은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이 마음의 이 지지 기반을 더욱더 철회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더 마련함으로 로마 전국을 더 쥐게 되고 결국 우리 주님 오시기 약 한 30여 년 전에 BC 31년도에 그리스에 있는 해변에 이 악티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끈 로마의 군대와 안토니우스가 이끌고 클레오파트라가 지지하고 있는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해전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동안 명맥만이라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는 거기서 공식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며, 아울러 안토니우스도 거기에서 끝이 나고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전체 로마를 장악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죠. 해서 그는 로마 원로로부터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그 큰 로마의 제국의 주인으로 33살에 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로서 통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내린 이 통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꼽아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대 지역에 헤롯을 분봉왕으로 명령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미 군대로 제압한 바 자치를 허용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 속주화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속주에 총독들을 보내는 형식으로 로마 제국은 이 통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이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했던 바이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도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실행시키고 싶었던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대부분 다 속주에 총독을 보내는 형식이었는데,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명령으로 그가 분봉왕으로 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헤롯이 로마의 이 내전 상황을 잘 이용해서 결국은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군요?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그 긴 시간 동안 명분 없는 내전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내전이라는 것은 너무 극심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며 결국 너무 지나치게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승리했지만 상처가 너무 남아서 승리 뒤끝을 정리정돈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너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략과 전술로 상대를 얼마만큼 신속히 많이 죽이고 상처를 입히느냐만 이 내전의 싸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아주 극도로 많은 조심성이 들어간 싸움이 내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내전이 발생하면 많은 자금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헤롯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 재물들을 모아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쪽에 양쪽에 적지 않은 자금들을 계속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양자의 싸움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쪽으로 굳어져 가자 헤롯은 주저하지 않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많은 비용을 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토니우스와 헤롯 대왕은 즉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헤롯과는 굉장히 친한 친구, 일컬어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 당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전쟁에 최후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헤롯에 대해서 빚을 진 바 그에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비록 그 헤롯이 이두메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로마의 통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봉왕으로 그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한 자라는 존칭을 가진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힘을 가지고 헤롯을 유다 베들레헴의 이 분봉왕의 자리로 주는
사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나라에 다윗 이후 1000년 만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에돔 출신 이두메인이 왕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로마 제국과 유다 예루살렘과는 헤롯과의 관계로 하나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존엄자라는 이 칭호를 가진 옥타비아누스가 천하에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은 모든 로마 속주의 나라에 그 누구도 거슬릴 수 없는 힘을 가진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호적은 각 고향을 찾아가서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이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유다 지파이고 더 좁히면 이 다윗의 계보인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보아스라는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룻기에 등장했던 보아스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하고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아스의 고향이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요.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도 바로 베들레헴인지라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리아의 상태가 임신이 된 상태로 만삭이 되어서 출산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통치자의 이 명령이 제국 통치자의 명령이 아닌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통치자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이를테면 마리아와 요셉 중에 마리아만큼은 그 먼 길을 이동하지 않게끔 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국의 통치이고 옥타비아누스 왕의 통치인지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강권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땅을 그 임산한 상태에서 찾아갔더니 황제의 명령이 있었는지라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타지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작은 동네에 이를테면 머무를 곳은 별로 없고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국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 명령은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탄생시킨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었다는 것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생전에 그는 장군으로서 종신 독재관으로서 많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이 유언장을 통해서 로마 공화정이 제정으로 가는 통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고 그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옥타비아누스는 등장하게 됐죠. 물론 옥타비아누스가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명령, 유언 통치 명령에 해당되는 유언장이 없었다면 옥타비아누스는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해서 자기 양부의 생각을 철저하게 잘 수용한 거죠. 수용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결국 성과를 거두어서 자신이 로마의 재정의 길을 여는 초대 황제가 되었고 그는 황제가 된 상태에서 로마의 모든 속주민들에게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 호적의 결과는 결국은 철저하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들의 이 노동 생산성 중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라는 그래서 로마의 부를 확충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 명령은 결국은 이 베들레헴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와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비록 옥타비아누스의 그 강권적 명령이 있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명령이 실행되기 8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실행됐는데요. 이 명령이 있고 난 후 당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을 가지고 호수의 주인으로, 지중해 호수의 주인으로서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의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그것과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황제는 통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통치 명령,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치 명령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시간, 즉 역사를 말할 때 기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기원. 이를테면 우리가 오늘이 며칠인가 했을 때 2012년 3월 1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3월, 4월 이렇게 몇 년 다음에 월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부릅니다만, 서양에서는 1월, 2월, 3월이라고 부르지 않고 January, February라고 부르고 7, 8월을 부를 적에는 July, August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 7월이라는 이 July라는 말이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8월이라는 오거스트라는 말이 옥타비아누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근처에 존재했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의 그들의 그 존재,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들의 그 이름이 지금 서양에서는 7월, 8월의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12년 3월 1일을 말할 때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즉 연, 월, 일만 써놓으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하나를 더 써야 됩니다. 즉 BC냐 AD냐를 써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BC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Before Christ의 약자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즉 다시 영어로 바꾸면 After 주님, After Lord인데요. 우리 주님 오신 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그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시간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원, BC냐 AD냐, 그 다음에 몇 년도냐, 그 다음에 몇 월 달이냐, 그 다음에 며칠이냐, 이 네 가지를 다 정확하게 말해야 그게 정확한 거라는 것이죠. 당시 이 정말 대단한 옥타비아누스, 그 옥타비아누스를 이미 알아보고, 청소년 옥타비아누스를 그가 위선의 장점도 가졌고 그가 자기 뜻을 이어서 공화정에서 재정의 길을 이어줄 거라고, 열어줄 거라고 나름대로 판단했던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상당한 통찰력,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건너야 로마가 천년 갈 수 있다는,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고대 로마, 중세 로마를 말합니다만은 고대, 중세 로마를 합해서 약 한 1500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거대한 이 고대 로마를 사실은 공화정이 아닌 재정의 길로 열게 했던 일컬어 이 카이사르의 그 통찰력,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서
어떤 그 통찰에 입각해서 로마를 월등하게 경영하고 싶은 통치의 목적을 가지고 통치 명령들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또 힘도 대단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 전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 통치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팍스 로마나와 분봉왕 헤롯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